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 비욘디 저녁 라이브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쉬지 않고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1부, 2부 나누어서 좀 진행이 됩니다. 1부 8시에서 9시까지는요. 제 옆에 계신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지요.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해봤고요. 2부 9시부터 11시까지는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진행되고 있는 정진이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2부의 주제는요.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의 대가이시지요. 강북 삼성병원 신영철 교수님과 함께 2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서 빨리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또 골다공증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먼저 간략하게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비욘디에는 몇 번 나와서 네. 이 스튜디오도 아주 익숙하고 좋습니다. 네. 아마 3시간 연속 방송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정진희 PD님 아주 고생하시겠어요, 오늘? 아닙니다. 재밌게 한번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그 물병 이야기라는 코너로 진행해주고 계시잖아요. 코너 잠깐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병 이야기는 이 물병을 얘기하려는 건데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병원에 가서 뭔가 좀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던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병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한 병 이야기 해서 물병 이야기라고 이제 제목을 했고요.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매주 화요일 8시에 이제 두 번째 주, 매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이 시간대에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병이라기라는 코너의 의미도 알게 되어서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골다공증은 사실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여서요. 이야기 나눠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채팅창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댓글 주신 것도 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요. 골다공증 오해와 진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뭐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보다는 이 병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아?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게 맞아? 혹은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엄선한 이 오해와 진실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질문들도 우리 정 PD님께서 좀 해주시면 제가 맞춰서 답을 좀 드려보죠. 골다공증은 이게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뼈죠. 요 뼈가 이제 제일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뼈 안에가 촘촘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뼈 안에 이제 밀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무기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텅 비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요게 이제 골다공증이죠. 그냥 딱 봐도 요 촘촘한 이런 뼈들은 외부 충격이 가도 그냥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하게 있는 밀도가 떨어진 뼈들은 이제 충격이 가해지면 여기 이제 안에 내부 구조물들이 이제 부스러지면서 이제 뼈가 잘 부러지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골다공증 진단을 보통은 요거 대퇴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허벅지뼈죠. 허벅지뼈 머리 부분인데요. 엉덩이 뼈에 붙는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뼈 요 두 군데를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봅니다. 두 군데를 보는 이유는 두 군데가 잘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골절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 골절이 생기면 제일 치명적인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부위의 이 골 밀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이다, 뭐 정상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가르게 됩니다. 뼈의 밀도란 이야기를 했는데요. 뼈의 밀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조금 요거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여기 뼈가 있는데 뼈의 밀도는 사실 칼슘으로 결정돼요. 많은 무기질들이 관여를 하지만 칼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칼슘 이온들이 뼈에 침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뼈 위에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개를 붙여놨어요. 요거는 이제 조골세포로 우리말로는 이제 조골세포라고 그러는데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부시는 세포예요. 아니, 뼈를 만드는 세포는 있는데 뼈를 왜 부실까요? 이거 왜 부시냐면요. 뼈 안에 이제 칼슘이 많잖아요. 근데 이 칼슘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뭐 근육이 수축을 한다든가 혹은 뭐 어떤 에너지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칼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서 들어오는 칼슘들이 모자라면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은 요 저장되어 있던 이 칼슘들을 뼈를 조금 부셔가지고 얘를 꺼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뼈를 가만히 보면은 뼈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단단한 뼈로 그냥 고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칼슘이 뼈 안으로 들어오고 또 들어온 칼슘들은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이제 집에 이제 가계부인데요. 집에 이제 통장이죠. 통장 잔고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고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뼈의 밀도가 어떻게 결정되냐?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으면 통장 잔고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슘이 많이 들어오고 칼슘이 적게 나가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뼈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들어오는 건 적고 나가는 게 많다. 그러니까 집안 벌이는 넉넉치 않은데 이제 막 이것저것 뭐 비싼 거 사고 막 그래서 지출이 많아졌다. 그러면 통장이 텅 비게 되듯이 뼈의 밀도도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칼슘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뼈의 밀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젊은 사람들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런 행태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뼈의 밀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뼈의 밀도를 높여야지 골다공증이 안 생기거나 골다공증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뼈의 밀도를 높이려면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인데 첫 번째는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많이 먹어야지 이 몸 안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이제 섭취를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유죠. 유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우유는 우유 한 컵에 한 250mg 조금 안 되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권장하는 양이 골다공증 50대 이후에 폐경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000mg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1500mg, 보통 한 1200mg 정도 권장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500에서 1000mg 정도를 권장을 한다고 보면 우유를 한 200cc짜리 우유를 한 4컵 정도를 마시면은 폐경 여성들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매일. 네네. 매일이죠. 치즈 같은 것도 이제 한 장을 먹으면 거기도 한 200mg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한 컵에 치즈 한 컵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이제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멸치 같은 걸 먹는가 이제 이러면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먹은 칼슘이 몸 안으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먹었다가 그냥 다 배설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흡수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비타민 D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비타민 D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D의 한 70에서 80%는 햇볕을 쏘이면서 피부에서 합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타민 D3라고 하는데 D3, D4 뭐 이런 걸 화학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필요한 건 D3인데 이게 비타민은 보통 햇볕을 통해서 이걸 합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햇볕을 어떻게 쏘여야 되냐면요. 네네. 이렇게 쏘이면 안 돼요. 이렇게. 노출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피부를 드러내야 돼요. 네네. 피부를 다 드러내서 피부에 많이 햇볕이 닿게 해야 되고요. 이 햇볕이 쏘일 때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볕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직사광선을 쏘여야죠. 다이렉트로 그렇죠, 받아야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게 이게 구름이 많이 낀 날, 이런 날도 안 돼요. 그냥 정말 날 좋은 날. 얼마나 시간은 혹시? 시간은 네.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햇볕의 조사량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뭐 한 30분 정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선크림 발라도 안 돼요. 그늘에 들어가서 쏘이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햇볕을 많이 쏘이는 게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는 비타민 D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중에서 비타민 D 많이 들어있는 거는 이제 육류도 그렇고 유제품, 그다음에 버섯이라든가 이제 요런 데 좀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드시는 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으면 칼슘이 몸 안으로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흡수가 된 칼슘이 뼈로 가야죠. 뼈로 안 가면 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또 가야죠. 또. 그렇죠. 뼈로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체중이 실리는 운동, 그러니까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 쉽게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몸이 쿵쿵 이렇게 체중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 운동들이에요. 그냥 뼈에다가 체중으로 자극을 주면 뼈가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부서지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칼슘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몸에다 침착시키려는 성질이 생겨요. 그럼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체중이 쿵쿵 실리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딱 생각해봐도 벌써 줄넘기, 그쵸? 네네. 조깅, 승마? 승마. 근데 승마는 잘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자기 체중이 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수영. 수영. 아니요. 수영은 체중이 하나도 안 실려요. 그렇잖아요. 네네. 수영은 체중이 하나도 안 실려요. 그다음에 자전거. 자전거도 생각해보면 그쵸. 체중이 별로 안 안 실려요. 실리죠? 요가. 이런 것도 체중이 별로 안 실려요. 그러니까 뭐 수영이나 자전거, 요가가 나쁜 운동이라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는 조금 도움이 좀 덜 되는 운동이죠. 도움이 덜 되는. 근데 이제 체중이 실린 운동들은 특징이 뭐냐면 무릎 관절 손상이 큽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그게 또 딜레마예요. 그래서 뛰는 게 어려우면 그냥 평지를 걷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을 했는데 그림이 좀 작긴 한데요. 이렇게 벽을 짚고 이렇게 한쪽 다리를 서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선다든가 이런 것도 체중이 다이렉트로 실릴 수 있거든요. 무릎 관절에는 크게 손상이 안 가면서 이런 운동들을 같이 해야지 칼슘들이 뼈로 많이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겁니다. 특히 조금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서 운동을 그렇죠. 하셔야 되겠네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네네. 이런 운동하다가 이제 무릎 관절 손상이 네. 와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거 보면 연령에 따라서 우리 뼈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왼쪽 그래프는 이거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여자고 여기 남자인데 지금 보시면 여자는요. 50대가 넘어가면 이 기울기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대개는 잘 보시면 20대에서 30대 사이에 피크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한 50대 되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폐경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거고요. 남자들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다가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골다공증 적은 이유가 첫 번째는 뼈의 밀도 자체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두껍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여자보다는 조금 약하게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뼈의 밀도가 이게 평균치인데요. 20, 30대 쭉 올라갔다가 어차피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자분들 폐경 이후에는 급격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골다공증 그러면 딱 벌써 머릿속에 골다공증 그러면은 폐경 이후의 여성들, 네네. 중년 여성 아니면은 할머니, 노인들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자기 뼈의 밀도가 제일 높아지는 시점이 그때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뼈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20, 30대에도 뼈의 밀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하고 누가 제일 불리할까요? 시작점이 좀 높아야 당연히 그렇죠. 유리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에 이미 골밀도가 높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도가 낮고 20, 30대 뼈의 밀도가 최고치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낮은 사람들은 이게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예방은 폐경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폐경 전에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 PD님처럼 네네. 젊은 여자분들이 아유 내가 무슨 골다공증이야가 아니라 네. 이때부터 우유도 많이 드시고 칼슘 섭취를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햇볕도 많이 쏘이고 해서 뼈의 밀도를 지금 나이대에 많이 올려놓으시는 게 체크 값을 높여놔야 이게 좀 그렇죠. 내려가도 안전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이 오시면 꼭 따님이 있는지 물어봐요. 딸이 있으면 따님도 꼭 칼슘을 많이 먹게 하고 운동을 같이 해라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누가 제일 잘 걸리는가를 보면은 젊을 때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이 잘 걸려요. 그러니까 젊을 때 골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일찍 없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폐경이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시기가 더 빨리 오니까 이 골다공증이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오랫동안 먹는 사람들, 스테로이드란 약이 조금 이 뼈의 밀도를 약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오랫동안 먹는 사람, 뭐 잠깐 단기적으로 뭐 알러지가 있어서 조금 먹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장복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남자분들 중에서는 흡연자가 제일 불리합니다. 담배 피시면 그 흡연의 영향 때문에 뼈의 밀도가 굉장히 약해진다고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몸이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던 분들 운동할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우리 정 PD님 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상대적으로 골다공증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뼈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더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진단은 뭐 이런 거 이제 요즘에 뭐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덱사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이건 이제 이런 기계를 써가지고 뼈의 밀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면 뭘 보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조그만데 T점수라는 게 있어요. T점수라는 거 뭐냐면 폐경 이후 여성들은 요걸 갖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폐경 전 여성들은 Z점수라는 게 있어요. G점수라고 하는데 Z점수를 보는 건데 자 어찌됐건 T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5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있다고 보고 정상은 마이너스 1.0보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하고 2.5 사이,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 감소증이라 해서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보통 보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2.5 밑으로 떨면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도록 이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는요, 이렇게 좀 젊은 나이도 미리미리 좀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을까요? 권고하시나요? 혹시?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젊을 때 뼈의 밀도를 측정을 하는 건 이제 G스코어, Z스코어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은 뼈의 밀도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는데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를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끝에 얼만큼 많이 떨어지는 이거를 이제 뭐 표준 편차라고 되게 어려운 얘기. 통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네. 표준 편차를 가지고 마이너스 2.5 밑으로 가는 거를 이제 T점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서는 이거를 잡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Z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굳이 잡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보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젊을 때 굳이 자기 뼈의 밀도를 이렇게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절대치가 아니라 좀 상대적인. 그렇죠. 근데 개념이라서. 절대치는 있어요. 절대치는 실제로 그 부피당 몇 g의 미네랄, 그러니까 무기질들이 들어있는가를 측정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절대치가 있는데 사실 그 절대치는 또 좀 이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뭐 체구가 큰 사람, 체구 작은 사람 따라서 절대치가 좀 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딱 이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절대값도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값만 갖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젊을 때는 막 이런 어떤 정확한 값을 그쵸. 굳이 막 알 필요까지는 그쵸. 없다. 그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네.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소량의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건데, X선이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굳이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X선에 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권하진 않습니다. 네. 몇 세 정도부터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시작해볼까요? 50세. 50세. 네. 아, 그래요? 50세. 이제 폐경 이후부터는 당연히 해보는 게 좋고요. 내가 좀 폐경 일찍 왔다. 그러면 뭐 40대 중반에 폐경이 왔다. 그러면 네네. 그때부터 하시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 네, 이해하였습니다. 아까 근데 그 20, 30대 때 그 피크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셔서 그쵸. 되게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G스코어라고 하는 걸로 보긴 하는데요. 네.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내가 그 통계적으로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를 보는 게 네네. G스코어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이게 꼭 병 진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G스코어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 변할 수 있는 건데 뭐 지금 상황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뭐 뭘 더 할까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통계적인 자기 위치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위험에 처했거나 아니면 아주 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젊은 나이에서 G스코어를 보려고 골밀도 검사를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내가 한번 궁금해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도 되죠. 당연히 해도 됩니다.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한 그렇죠? 번쯤 네, 당연히 해도 됩니다. 검사해 보시는 것으로. 자,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빨리 요거를 마치고 질문 좀 볼까요? 네.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거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아실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골다공증 치료제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골대사 학회, 골다공증 학회, 미국, 유럽 모든 학회에서 다 일반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먹어라, 혹은 골다공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다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지금 골 흡수 억제제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칼슘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나가는 걸 좀 줄여주는 거예요. 나가는 걸 좀 줄여주는 이 약이 지금 골다공증 치료제의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 혹은 호르몬 수용체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성 호르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예 여성 호르몬을 먹거나 폐경 후 여성이, 아니면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약들이 있어요. 이제 썸제제라고 하는데 그런 약들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있고, 세 번째는 데노스밥이라는 약인데, 약 이름을 제가 굳이 환자들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알아야 둘, 왜냐면 나중에 제가 요 얘기를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골 형성 촉진제는 뼈에 칼슘이 더 많이 쌓이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 로모소수밥이라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은 주사제예요. 주사제인데 얘네들은 문제가 오랫동안 못 써요. 부갑상선 호르몬제는 한 2년 정도 쓰면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2년 이상 못 쓰고, 로모소수밥 효과 굉장히 센데 1년밖에 못 써요. 약간 이런 단점들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골다공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해와 진실에 갖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쫙 해놨는데, 여기 네네. 이제 질문들이 좀 있는데 그 질문 중에 아마 요 관련된 이야기들이 일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좀 보니까. 골다공증 증상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픈데 이거 골다공증 아닐까요? 그러는데, 관절이나 뼈가 아픈가 골다공증에 걸리면 안 아픕니다. 아예 무증상인가요? 그렇죠. 뼈의 밀도가 약해진 거는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관절이 아픈 건 관절염이 많죠. 관절염이 생기는 거지, 무릎 관절이 아픈 거는 골다공증하고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증상이 더 심한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골다공증의 증상은 뭐냐? 뼈가 부러지는 게 골다공증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기 전에는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뼈가 부서진 다음에 여기 너무 허리가 아파요. 그랬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주저앉았어요. 이거 왜 아프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이틀 전에 빙판길에 미끄러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라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기는 게 골다공증의 첫 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니까 난 골다공증이 없다? 그게 아니죠. 절대 진짜 그렇죠. 조심해야겠네요. 증상만 갖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칼슘을 먹으라고 하는데 칼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칼슘을 먹으면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칼슘 섭취가, 그러니까 심장병이란 게 뭐냐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 혈관에 칼슘이 침착돼서 쌓이는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피가 잘 안 통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혹은 중풍, 뇌졸중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냥 속설이 아니라 연구를 했더니 진짜 그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먹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품을 통해서, 유제품이라든가 멸치라든가 이런 유제품을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했을 때는 사실은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칼슘 약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걸 먹었더니 이게 더 생기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칼슘이 과량 섭취됐을 때 이게 혈관에 쌓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거는,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데?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먹는 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심장병을 특별히 앓고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권고안 수준에서 칼슘을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많이 높이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잠정 결론.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골다공증 치료에 이게 도움이 되냐? 그냥 다 먹는 거지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냐? 근데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한데
실제로 칼슘을 먹었을 때 골다공증 치료가 얼만큼 잘 됐는가에 대한 이 연구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고요. 또 아니 차이가 있는데 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제가 찾아본 연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칼슘만 먹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온 결과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 같이 먹는 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인터넷이나 저 마트에서 그냥 파는 칼슘이 있고 약국에서 파는 칼슘이 있는데 이거 뭐가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칼슘 종류가 사실 되게 많아요. 예, 칼슘에 어떤 성분이 붙어 있느냐를 가지고 칼슘 뭐 탄산칼슘이냐 뭐 인산화칼슘이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어떤 칼슘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적어도 칼슘의 그 용량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500ml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지금 권장은 1000에서 1200ml 이상을 먹으라고 미리그램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지금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 보통 500mg짜리가 제일 많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500mg을 두 번 나눠서 먹는 게 낫다. 아침 저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다른 거냐? 실제로는 다르진 않은데 그 안에 드는 함량이 어떤 거고 그 안에 든 칼슘에 붙어 있는 성분들이 어떤 성분으로 붙어 있느냐가 사실 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32분입니다.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에 대한 음식과 관련된 또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우유를 많이 마셔도 골다공증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같던데요. 근데 저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많아요. 우유가 오히려 안 좋다 뼈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 세계에서 우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딜까요? 북유럽입니다. 덴마크라든가 뭐 이런데. 그런데 이 네덜란드 뭐 치즈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골다공증 환자 유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왜냐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게 그 나라들은 위도가 높아요. 위도가 높아서 햇볕을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 이게 이제 낙농업자들의 어떤 그 무슨 뭐 저기다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우유를 많이 먹어요. 막 먹게끔 하려고 막 이런 연구들을 만들어냈다는 뭐 그런 썰들도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바예요. 그렇다면은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 공급원은 우유가 맞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더 많이 걸린다. 사실 이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커피가 골다공증 안 좋은가 물어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데 사실 커피라는 것보다는 카페인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근데 카페인과 이 골다공증과의 관계도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 결과가 다 달라요. 커피를 하루에 카페인 얼마 이상 먹었을 때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아무 영향이 없는데? 라는 결과도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참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그 안에 카페인 성분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무조건 안 좋다 혹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실험적으로는 카페인이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렇게 완전 통제가 가능한 카페인을 얼만큼 줄 수 있는지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연구를 해봤을 때 동물 실험 같은 걸 해보면은 카페인이 뼈의 밀도를 약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뭐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사골이나 뼈를 우려내는 음식이 골다공증에 좋으냐. 그러니까 뼈를 우려냈으니까 거기서 칼슘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시면 굉장히 많은데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안 좋다.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떻게, 맞아요. 왜냐면 사골을 우려내면요. 거기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골 국물에는 많이 끓이면 끓여서 거기서 인성분이 많이 나와요. 뼈 안에는 인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인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칼슘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골이나 뼈를 많이 우려낸 그 사골 국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골다공증에 크게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아마 마지막 건데 요거까지 본 다음에 질문 받을까요?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으면 턱뼈가 녹는다고 하던데요. 오래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치과 치료하실 때.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치과 치료 특히 임플란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골다공증 치료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거 임플란트 해도 되는지 약을 끊어야 되는지를 이걸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약 이름을
굳이 몰라도 되는데 왜 이거를 했냐면 그 골 흡수 억제, 그러니까 뼈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억제하는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이 현재까지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제들은 한 5년 이상 쓰면은 이 뼈에 괴사가 오거나 아니면 엉뚱한 뼈에 골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약을 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치과 치료를 할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드시는 분들 혹은 주사를 맞는 분들은 반드시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노수밥이라고 하는 약도 있는데 이건 주사제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인데 이 약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했는데 요즘 연구에서는 데노수밥도 아주 안전한 건 아니다. 얘도 장기적으로 쓰는 환자들은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을 오래 먹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약을 굉장히 오래 먹었을 경우에는 약을 쉬어야 되는 시점이 있는지 아닌지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약 먹어도 뭐 별 차이가 없던데요. 이제 여기는 오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 먹어도 뭐 증상이 좋아지는 게 없는데 이걸 왜 먹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뼈의 밀도를 1년에 한 번씩 측정해서 이게 좋아지는 나빠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골절을 예방해주는 골다공증을 치료를 했더니 골절이 예방돼야 되잖아요. 골절이 예방이 되긴 했는데 예방되는 정도를 봤더니 40% 정도, 뭐 60% 정도 예방됐다고 돼 있어요. 뭐 15%, 20%도 있고요. 40% 예방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예방된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 수를 몇 명이 골절된지를 따져보니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40%인데 사람 숫자로 세보니까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뭐랄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골절이 통계적으로는 40%인데요. 내가 골절이 되면 나한테 100%인 거예요.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골절이 되면은 나는 그냥 무조건 이것 때문에 골절이 된 거니까 약을 먹어서 골절이 예방됐다 그럼 나한테 100%인 거죠. 근데 이제 전체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는 사실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뭐 현재로서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약보다 주사제가 더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근데 주사제가 3개월에 맞는 주사가 있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는 비스포스포네트 계열이고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는 데노수밥이라고 하는 주사인데 효과는 데노수밥이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단점이 있어요. 효과는 훨씬 좋은데요. 네. 약을 끊으면 골절이 훨씬 높아져요. 어떤 이유든지. 그러니까 이 약을 한번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약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고 약 끊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효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런 거예요. 골다공증 약을 먹고 다 나으면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골다공증은 완치가 없습니다. 먹고 좋아져서 골밀도가 올라가서 약을 끊으면 1년 뒤면 다시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골밀도가 떨어진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나빠지면 다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금 딜레마가 있는데 의사랑 잘 상의하셔서 많이 좋아졌으면 한 1년 끊었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고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버티고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약을 먹고 아니면 보험이 안 되더라도 약을 계속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료제, 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궁금증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하나하나 좀 받아보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제가 좀 잘 전달을 좀 드릴게요. 제니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지요. 골다공증 주사가 있다고 하던데 예방 차원으로 이거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를 맞았다가 주사를 끊는 순간 뼈의 밀도가 확 떨어집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거의 1년 전후로 해서 뼈의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뼈의 밀도가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치료할 필요도 없는데 주사를 맞았다가 확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그네님께서요, 그 골다공증 어느 나이에 좀 제일 심각해지는지 궁금하시다고. 그 남자분들은 한 60대 넘어가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폐경이 제일 관건입니다. 폐경 이후부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심각해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곰국, 고기, 멸치가 도움이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멸치 도움되는 건 확실하고요. 고기는 일부 도움이 됩니다. 일부. 일부 도움이 됩니다. 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골 우려낸 거는 이제 크게 도움 안 되죠. 네. 그리고 궁금이님께서요, 비타민 D 알약으로 먹고 있는데, 용량 좀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용량은 좋겠습니다. 지금 비타민 D는 1000 IU 이상, 800에서 1000 IU 정도 먹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5000 IU는 사실은 너무 고용량이에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이게 고용량을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제 거 아니죠? 네. 네. 너무 고용량을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또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용량을 먹어서 안 될 것도 없는데 굳이 그 고용량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800 IU 미만짜리 뭐 400에서 500 IU, 그다음에 마트에 가 보니까 뭐 300에서 500 IU짜리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비타민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적어도 800 IU에서 1000 IU 이상 되는 게 도움됩니다. 네. 그리고 또 윤희님, 저희 미국에서 시청해주신 너무 감사한 분이신데요.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암 치료 후에 온 골다공증이 와서 치아를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해서 뼈 이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치아가 3개가 빠졌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나요? 네, 뼈의 밀도가 약해지면요. 이렇게 네. 치아도 뼈인데 그 뼈의 일부거든요. 근데 거기 그걸 잡고 있는 잇몸에 있는 뼈에서 그게 이제 약해지니까 아마 빠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라든가 이거 암 치료하고 나면은 이제 골다공증 오는 경우는 이제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무슨 이식 수술하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거 쓰면은 확실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골다공증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칼시토닌은 자주 처방하시는지 효과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칼시토닌이 아까 뼈를 만드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칼슘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부갑상선 주사를 종류거든요. 근데 칼시토닌은 이거는 이제 하다하다 안 되면 하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면 처음부터 하진 않고요. 굉장히 잘 안 되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이제 2년 이상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하진 않고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효과는 좋은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할 때 이제 정 안 될 때 쓰는 약이어서 아주 많이 처방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르라보님께서요. 혹시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큰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크다기보다는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절염은 통증이 있고 골다공증은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절염하고 골다공증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 주위에 염증이 생기다가 그 주위에 뼈도 약해집니다. 뼈의 밀도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골다공증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 부하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러브투다이님께서요. 무릎이 아픕니다. 통증이 있는데 골다공증 검사해야 하는지. 네,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뭐 골주사라고 해서 뼈 자체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데 뼈 밀도를 보는 검사는 골다공증 검사, 뼈 밀도를 보는 검사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무릎은 뼈의 밀도를 보는 아까 덱사라고 하는 기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척추랑 고관절을 보기 때문에 무릎 쪽 보는 데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T 수치는 그러면 언제 적용을 하는지 궁금하다. 네, 요거는 폐경 이후 여성하고요. 남성에는 60대 이상 되면은 T 점수를 적용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아까 말한 Z 점수를 씁니다. 네. 근데 저는 골다공증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데 남성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남자 많아요. 골다공증은 유병률이 여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내지만 실제로 보면 남자분들도 생각보다 골다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특히 60대 이상의 아주 흡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보면은 골다공증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프지도 않고 뭐 내가 무슨 골다공증이야 뭐 이런 약을 내가 왜 먹냐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신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어떻게 오냐면 골절이 돼서 옵니다. 네, 골절이 돼서 척추골절이 돼가지고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척추가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뼈의 밀도를 측정해 보면 뼈의 밀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부러진 게 되게 결과고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좀 미리 잘 좀 캐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그게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증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다 그래요. 증상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희님께서 우유를 소화 못하는 20대 여성에게 칼슘 영양제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런. 이게 이제 유당불내성이
카제인이라고 해서 우유 안에 들어있는 드시는 성분을 네, 이거를 이제 분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카제인 분해 요소가 없어갖고 우유를 이제 못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칼슘 영양제만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저한테 이런 젊은 여자분이 와서 저는 우유를 못 먹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칼슘제를 먹으라고 권하지 않아요. 안 하고요. 칼슘이 많이 든 다른 식품들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멸치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보니까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데도 칼슘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쇠고기 뭐 이런 데도 칼슘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먹는 식품을 통해서 최대한 섭취를 하는 거를 권하는데 만약 그게 너무 힘들다, 난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선택지는 칼슘 영양제. 근데 칼슘 영양제를 너무 과량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한 500mg 정도만 드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나그네님 또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받아볼게요. 비지비지님께서요. 골절인 사람 칼슘 영양제 도움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뼈에 붙는 자체는 뭐 큰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근데 뭐 뼈를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빨리 붙나요? 그럼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랑은 상관없지만 뭐 도움이 안 되진 않죠, 당연히. 네. 그리고 에바님께서요, 치료제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6개월 정도면 수치가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요거는 정말 케바케입니다. 아, 환자마다 그래요?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차이가 큰가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뼈에 칼슘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마다 지금 어떤 게 더 우세하냐 에 따라서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약을 써도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고요. 나가는 정도가 조금 약한 사람들은 약을 쓰면서 칼슘을 왕창 집어넣으면 금방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뼈의 밀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확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6개월은 티가 안 나고요. 네. 최소 1년 정도는 지나야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골다공증 환자는 골 밀도,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뭐 보험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보험으로도, 급여로. 그런데 정 궁금하다 그러면은 뭘 하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피검사로 네. 뼈가 얼만큼 이 활발하게 대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그 피검사 수치가 있어요. 어떤 값 보면 되죠? 이 CTX, 뭐 NTX라고 저희가 뭐 부르는 굉장히 네네. 어려운 얘기인데 그 골 전환 효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효소 값을 피검사로 측정을 하면 얘는 조금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게 얼만큼 수치가 줄었나를 보면은 반응이 있구나 없구나, 약에 반응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지금 상황을 맞춰가지고 이제 결정해 주시는 게 맞고요. 칼슘을 6년 먹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만으로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슈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타민들을 같이 섭취하시면서요, 같이 그다음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좀 같이 해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바님은. 네. 네. 건강의 최고님께서 약간 카페인 또 영향 있으시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잔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그것도 안 돼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골밀도가 많이 현저히 낮다. T점수가 마이너스 3.0 밑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급적 카페인 섭취는 줄이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커피 한두 잔 가지고 뭐 아주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그네님께서 칼슘 흡수 장애 이거는 왜 생기는 건지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이게 칼슘이 이게 이온이 분리된 다음에 위에서 흡수가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칼슘에 어떤 염이 붙어 있느냐 갖고 뭐 탄산칼슘이냐 뭐 인산칼슘이냐 뭐 무슨 칼슘 글루코네이트 하여튼 뭐 되게 대여섯 가지 종류가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칼슘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칼슘의 그게 전체 몇 퍼센트냐면 예를 들면 뭐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한 40% 정도 꽤 높은데 또 어떤 종류의 칼슘은 칼슘 함량이 20%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이 흡수될 때 이게 쪼개져서 이온화돼서 흡수될 때 위산이 되게 중요해요. 위산이 충분히 있을 때 산성 상태에서 얘가 흡수가 잘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아도 흡수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탄산칼슘이 지금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칼슘이거든요. 근데 탄산칼슘은
이게 위산이 많지 않으면은 흡수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은 위가 굉장히 막 부대끼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흡수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 위산 분비 능력, 그래서 보통 칼슘제를 먹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이 식후에 먹으라 그래요. 왜냐면 밥을 먹으면은 이제 위산이 막 나오니까 그때 먹어야 이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위축성 위염이라서 위벽이 굉장히 얇아졌다든가, 그다음에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잘 안 생기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칼슘 종류를 좀 바꿔서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배재근님,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마시는데 저지방은 멸균으로만 나와서 좀 맛이 비릿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참 제가 어떻게 뭐 도움을 드려야 할지 네. 모르겠는데, 뭐 우유가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요, 우유 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식품들을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멀미나는 거는 이석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석증은 그냥 차멀미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윤희님께서요, 모유 수유 오래 하면 뼈가 약해지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그 모유 수유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데, 사실 모유 수유를 한다고 뼈가 약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임산부들은 칼슘을 반드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권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유 수유가 현재까지는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밝혀진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리상자님은 운동을 너무 안 하면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이 오나요? 음식도 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 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한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그 자연스러운 그 뭐랄까 인체 생리상 한 20, 30대까지는 뼈에 칼슘이 침착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한다고 골다공증이 생기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의 뼈의 밀도 피크가 다른 사람보다 낮으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죠. 좀 불리하죠. 네. 탄산도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 탄산을 많이 마시면은 뼈가 삭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콜라 많이 마시면 뼈가 삭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뭐 저는 느낌상 그럴 것 같긴 한데 연구 결과가 아직 딱히 그렇게 나온 건 없더라고요. 명확하진 않다. 네. 네. 이베니티 주사. 이베니티 주사가 그 뼈를 이제 칼슘을 침착시키는 그 효과 있는 주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로모소수밥이라고 하는 성분명인데, 얘는 효과는 진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제일 센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못 써요. 1년 지나면은 이제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갈아탄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서 조금 장단점이 있는 주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얼른 질문 2개만 좀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비베스트님께서요, 뼈와 근육은 함께 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감소증이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나요? 이런 질문. 이 말도 맞는 말인데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맞는 말이긴 한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환자들이 나중에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없어요.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근육 양이 적으면 뼈가 단단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육량이 많다는 건 뭔가 뼈를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뼈가 점점 더 단단해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뼈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적으면은 뼈의 밀도가 높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연구 결과로 근감소증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보라매님께서요, 골감소증에도 약을 써야 할까요?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의사들이 골감소증 단계에서도 약을 써서 골다공증을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거는 이제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요. 그러니까 골감소증 환자한테 약을 썼더니 골다공증이 덜 가더라라고, 더 골절이 더 줄어들더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임상 연구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권하기도 어렵고, 대신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는 적극적 권합니다. 그죠? 권해서 뼈의 밀도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질문도 일단 빠르게 잘 받아주셔서 일단 1부 강남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한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교수님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으니까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네.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그죠, 너무 빨리 가죠. 그럼 또 나와주셔가지고 네? 골다공증에 네.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또 계속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귀한 시간 내어주신 김정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2부가 바로 시작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